고려가 삼국을 통일하는 이 재통일 과정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한 문제 정도씩은 꼭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셔야 됩니다. 아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후백제가 있죠. 후고구려가 있습니다. 궁예가 왕으로 있을 때 궁예의 오른팔이었던 왕건이 군사를 이끌고 공격을 합니다. 후백제를 공격해서 이쪽 지역 어디에요? 나주. 그러니까 후백제의 땅을 공격해서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엄청나게 와, 왕건 장군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궁예의 실정으로 인해서 918년에 궁예를 쫓아내고 신하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된 왕건입니다. 그리고 고려를 건국했으니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자, 보자라는 거죠. 신라, 고려는 신라에 대해서 어떻게 약간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고요. 자, 고려와 후백제는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관계입니다. 후백제는 계속 반신라 정책으로 인해서 신라와 관계가 안 좋아지고요. 자, 이제 이 발해가 큰 나라 926년이잖아요. 후삼국은 계속 갈등 상황이고 이럴 때 이제 윗동네 발해가 멸망하게 됩니다. 거란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926년이죠. 자, 발해는 우리가 후고구려, 그러니까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그렇죠? 고구려의 후예고 이 고려는 후고구려. 다시 얘기해서 고려는 이름 자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예요. 다시 얘기하면 고려와 발해는 서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형과 아우 같은 나라가 발해와 고려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란에 의해서 발해가 멸망이 되었으니 형이 죽었단 말이죠. 고려는 화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건이 이제부터 거란이 좋겠습니까? 안 좋아요. 그래서 거란을 적대시하게 되는데 이 거란이 자꾸 야, 이제 이 거란이 여기를 점령하고 친구야, 우리 친구 관계 맺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왕건이 꼭지가 돌지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일단 내가 거란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거란 정복하려고 군사를 옮기면 누가 후백제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찰나에 안 되겠다. 우리가 통일을 먼저 하고 아래 동네를 통일하고 고려로 통일한 다음에 거란과 전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왕건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후백제와 신라에게 이제부터 우리는 통일을 목표로 한 통일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자, 그때 이제 후백제 견훤이가 아주 이 어린 놈이 까불고 있네. 내가 먼저 통일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 927년 상황이에요.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신라 경애왕이 있는데요. 자, 이 경애왕을 견훤이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견훤이 굉장히 백제군, 후백제군이 기세가 등등하겠죠. 그래서 견훤이 이제 우리 목적을 달성했으니 퇴각하자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가겠죠. 이렇게 퇴각하는 과정에서 고려 왕건이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와줘야겠네. 그래서 지원을 나갑니다. 지원을 나가니까 이때 당시에 신라 사람들은 와, 왕건, 고려가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왕건에게 굉장히 좋은 감정이 생기겠죠. 자, 여기에서 전쟁이 빵 한번 터집니다. 이게 이제 공산전투 927년에 있었는데요. 이때 공산전투에서 견훤이 승리하고 고려 왕건이 패배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려가 패는 했지만 결국에는 신라인의 신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은 지금 왕건이 좋아요, 싫어요? 좋습니다. 자, 때는 이제 935년 정도가 됐어요. 자, 935년입니다. 이 1년 전에 견훤은 934년에 후계자를 지정하게 돼요. 세자 책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넷째 아들을 세자를 책봉하게 돼요. 첫째 아들은 너무 호전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무를 겸비한 금강이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누가 열받아요? 첫째 아들 열받습니다. 935년에 신검이 반란을 일으켜버려요.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아버지를 공격하죠. 엉망진창. 아버지를 공격해서 아버지를 가둡니다. 그래서 금산사에 가둬놓고 뭡니까 이제 유폐시킨 다음에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아들 금강은 살해. 그러니까 동생을 죽여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는 신검입니다. 자, 견훤이 열받죠. 그래서 여기에 금산사에 유폐되면서 아이고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3개월 뒤에 탈출하게 되고 결국에 왕건에게 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견훤이 아들한테 갇혀가지고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탈출을 해서 고려 왕건에게 귀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건이 그때 막 뛰어내려옵니다. 막 와서 아유 형님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견훤이 나이가 많았어. 그러니까 형님 대접해주면서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막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왕건과 사이 좋게 되죠. 견훤이 이제 얘기합니다. 왕건에게 저에게 군사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왕건이 왜 그러십니까? 제가 우리 아들을 혼내주러 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려군의 원병을 가지고 그리고 후백제 자기가 건국한 나라를 공격하는 견훤이죠. 참 안타깝다라는 거죠. 신라에서는 화백회의가 열립니다. 네, 이 화백회의의 안건은 뭐냐면 이제 고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두 번째 그러지 말고 왕건은 괜찮은 사람이니 우리가 그냥 흡수되는 것이 낫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안건이 채택이 돼요. 그래서 935년에 화백회의 결정으로 인해서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이 투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없이 신라가 고려에 흡수되는 거예요. 자, 일단 935년에 신라가 투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 후백제와 936년에 전투를 하는데 이게 1, 2천 전투예요. 그래서 1, 2천 전투는 시험 잘 나옵니다. 1, 2천 전투는 936의 마지막 전투. 그러니까 지금 935년에 신라는 없지요. 그리고 936년에 신검과 왕건이 전투를 벌이는데 그것이 1, 2천 전투고 이때 후백제가 여기에서 패배하면서 고려가 삼국을 통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삼국 통일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삼국을 통일했으니까 이제 왕들의 업적을 살펴볼 겁니다.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그 나라를 건국한 사람 태조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서 그 후대에 쭉 가다 성종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요거부터 좀 볼게요. 자, 이렇게 태조, 왕건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태조라는 이름은 또 뭐고 성종은 뭐냐라고 궁금해 하실 건데 이걸 왕의 시호라고 해요. 근데 왕의 시호는 뭐냐면 왕건이 정치를 하고 생을 마감하고 승하했을 때 그 후대 신하들이 이 왕의 묘를 써야 되잖아요. 이 묘자리에 비석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묘비의 이름을 그래서 묘호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쓰기 위해서 태조, 뭐 성종, 정종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 요것이 그 왕의 시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태조부터 성종까지는 공부를 해야 돼요. 고려에도 태조가 있고 성종이 있고 조선에도 태조가 있고 성종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라를 건국했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펼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 왕이 펼치고 하는데 이 선대왕이 이 정책을 잘못한 것들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왕이 이건 안 되고 선대왕이 요건 잘했다. 그러면 요걸 발전시킬 거고 그 다음 왕이 또 똑같은 요거 안 되고 요건 좋고 발전을 시킬 거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수백 년 동안 만들었다 없어졌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치가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잘못된 거 이제 안 해야겠구나. 요것은 정말 좋은 것이구나.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법과 같은 제도를 만든 완성을 한 사람 이름하여 성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 정비의 완성 성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 초부터 성종까지의 왕들의 업적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하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고려 전기의 왕들의 업적 첫 번째 태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 보시면 돼요. 건국했죠.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했고 송악은 개성, 개경, 송악, 송도 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다 같은 말이구나 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송악의 이 개경에다 수도를 정한 태조다라는 거죠. 918년에 나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919년에 그 수도를 정한 태조 왕건이다라는 거죠. 민생안정책 태조는요 그동안 후삼국 그러니까 신라 말부터 막 거쳐왔으니까 전쟁만 계속했잖아요.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태조는 왕위에 앉자마자 처음부터 한 것이 민생안정입니다. 그래서 민생안정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취민유도입니다. 백성을 취할 때는 일정한 도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법도대로 해야지 왕 마음대로 이렇게 착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세율을 10분의 1로 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율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둘쭉날쭉 200% 300% 걷었던 세금을 10분의 1로 확실하게 정한 것이 태조다라는 거죠. 그리고 흑창을 설치했습니다. 흑창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그 우리가 고구려의 진대법 있죠.
진대법을 계승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제부터 흑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종 때는 의창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그러니까 이 흑창이냐 의창이냐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흑창을 설치했네라고 하면 태조때고 의창을 설치했네라고 하면 그 이후 성종 이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시대를 구분할 수 있고요. 자, 왕권도 강화합니다. 자, 정계와 계백 요소인데 보면 둘 다 개자가 들어가죠. 계율입니다. 뭐냐? 관리 지침서예요. 관리들한테 하다라는 거죠. 이제 내가 이 나라를 만들었으니 관리들은 깨끗한 정치를 해야 된다. 고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라라는 지침서, 정계와 계백 요소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자, 신하들에게만 그랬느냐? 후대 왕들에게도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훈요 10조입니다. 훈요 10조, 후대 왕들에게 전하는 10가지.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피 흘리면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 내 아들들 혹은 내 후대 왕들은 꼭 이걸 지켜라라고 하면서 10가지 조목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훈요 10조예요. 그러니까 관리들에게는 계율, 정기 계백 요소, 그리고 후대 왕들에게는 훈요 10조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훈요 10조 몇 가지만 정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추렸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왕위 계승은 적자적손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상속의 원칙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안 될 때는 형제상속도 가능하게 해라. 일단 부자상속이죠. 왕위는 부자상속으로 왕권 강화죠. 자, 거란이라는 나라는 짐승의 나라니까 얘들하고 놀지 마라. 라는 거죠. 거란 적대시하고 있고, 서경은 여러분 서경이 어딥니까? 평양이에요. 평양은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길이 대업을 누릴 만한 곳이니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필요 없고 니들이 왕이 된 다음에 100일 동안은 그 동네에 가서 있어봐라. 그럼 내가 왜 서경이 좋다라고 얘기하는지 알 것이다 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고구려 장수왕 때요,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했지요. 자, 지금은 개경에서 서경, 평양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건 뭐예요? 요거는 왜 내려갔죠? 아래 찍어 누르겠다. 요건 왜 올라가요? 위로 치겠다는 건 누가 있어요? 거란이 있으니까 위를 치겠다는 거죠. 서경 중시는 곧 북진 정책을 얘기합니다. 북진 말 그대로 북으로 진격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서경 중시하고 북진 정책, 이것이 태조입니다. 시험 다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연등회 그리고 팔관회는 불교 행사예요. 연등회는 지금도 있죠. 부처님 오신 날 등불 밝히잖아. 연등하잖아요. 연등회, 팔관회. 요걸 또 아셔야겠구나. 여러분 자 보세요. 고려는 국교가 있었습니다. 국교가 뭐지요? 불교였어요. 우리는 불교의 나라였다라는 거죠. 고려시대 때. 자, 불교가 국교, 왜요? 자, 고려를 건국한 세력이 누구지요? 지방오족과 육두품입니다. 이들이 선종불교를 등에 업고 나라를 개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었던 이 불교는 국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교가 있었어요.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행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 행사에 모든 것들은 다 지켜야 된다. 만약에 후대에 나쁜 신하들이 요 가감, 절차를 건의하면 이제 간신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이따 성종 때 최승로가 나옵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에서 뭐라고 하지요? 불교 행사를 억제하자라고 얘기했죠. 다시 얘기해서 최승로는 태조 왕건이 봤을 땐 간신이에요. 그렇죠? 자, 아무튼 숭불 정책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불교 국가임을 천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왕권도 강화했어요. 근데 호족이 아직 살아있단 말이죠. 호족들의 힘이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에 이 호족들이 언제 난을 일으켜서 또 후삼국 시대로 분열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적당선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죠. 호족 통합 정책입니다. 호족을 관리로 등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후삼국, 고려 후삼국의 전투 있죠. 이 전쟁에서 공을 세운 공신들 있죠. 이 공신들에게는 상을 내려야겠지요. 그 상이 토지입니다. 역분전을 하사하게 됐고 꼭 아셔야 돼요. 역분전 나오면 태조. 그리고 혼인 정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 지역 호족들, 이 호족들을 계속 요렇게 계속 통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 요 개경에서는 이들 통제하기 위해서 계속 때리기만 하면 그러면 막 올라오겠죠. 그래서 왕건이 생각한 것은 그러면 인척 관계를 맺자라는 거죠. 자, 지방 호족이 있고 이 호족들의 딸이 있을 겁니다. 이 딸을
내 그래, 후궁이라는 표현은 좀 그러니까 왕비라고 만들자라는 거죠. 왕건과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실질적으로 혼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 호족의 딸들을 자신의 처로 다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호족은 이 지방 호족은 왕의 뭐가 되죠? 장인.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왕 죽이겠다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면 왕 죽으면 자기의 모든 특권 다 사라지는데, 그렇죠? 왕건은 지방 호족과 혼인 정책을 하면서 성씨를 와사합니다. 이 사성 정책의 말 그대로 왕시성을 하사합니다. 그러니까 왕시성을 하사하니까 이 호족은 귀족이었다가 뭐가 됩니까? 왕족으로 승급되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좋겠죠. 혼인 정책과 사성 정책이요. 자, 그리고 사심관과 기인제도가 있는데, 기인제도는 뭐냐면 이 지역에 호족들 있죠. 이 호족들의 아들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아들들을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교육시켜줄게. 그러면 왕실 교육을 받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게 뭐예요? 궁에다가 가둬놓는 거죠. 그럼 만약에 호족이 반란을 일으키면 아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호족이 반란을 일으키겠습니까? 안 일으키겠죠. 이것이 기인제도고. 그리고 이 사심관 제도가 있는데 이 동네의 통치 권한을 직접 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심관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심관이 누구였냐면 이쪽에 경순왕, 누구예요? 신라의 마지막 왕이죠. 투항을 했었잖아요. 당시 지금 신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무릎 꿇고 그러니까 왕건이 내려와서 이러지 마시오, 일어나시오 하면서 옆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당신은 왕은 될 수 없을지라도 이 사심관이라는 그 지역의 통치권은 드리겠소. 앞으로 고려의 신하로서 열심히 해주길 바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신라의 귀족들도 굉장히 좋아했겠죠. 그렇죠? 이것이 최초의 사심관 제도. 그 고을에 그 고을 출신지를 임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심관, 지방관을 연대 책임을 물어서 처벌을 하는 거지요. 자, 그리고 북진 정책입니다. 서경을 중시했죠. 이것은 아까 후녀십주에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진을 하게 되는데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죠.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올라가는데요. 자, 이것을 왜 제가 체크를 해놨냐면 예전에 이 지역을 놓고 가라고 빗금을 쳐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 지역을 차지한 이 왕의 업적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뭐가 여기에 있는 것을 찾으시면 되겠죠. 태조 왕건이었다라는 거죠. 자, 태조 왕건,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해종과 정종이 있었는데요. 이때 왕건은 아예 땅에 떨어집니다. 왜? 부인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부인에서 자식을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명의 자식만 낳았다고 쳐보자. 그러면 곱하기 3하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위독하다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왕제의 난이 생기겠지. 서로 막 죽이고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좋으면서 잘했으면서 잘못한 게 혼인 정책입니다. 혼인 정책 잘했죠. 지방 통치하기는 잘했지만 그 잘못된 점은 그 후대 왕에게 나오죠. 왕자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요. 왕자들이 서로 난을 하면서 왕권이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그것이 2대왕 해종, 3대왕 정종 때인데, 자, 왕자들의 외척들 왕위 계승 다툼이 있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왕귀의 난입니다. 자, 왕귀의 난은 굉장히 복잡해요. 자, 보세요. 태조 왕건이 있죠? 태조. 자, 태조는 왕건의 장인, 그러니까 이제 호족 통합 정책에 의해서 왕규와 인척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왕규의 첫째 딸을 15비로 이렇게 맞이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규는 왕규의 또 딸을 해종에게 보냅니다. 해종 입장에서 보자라는 거죠. 왕규는 어떤 사람이에요? 왕의 직접적인 장인이면서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할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왕규의 권력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해종 때 왕규의 외손자가 있어요. 광주원군인데 이 광주원군을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왕규의 난이에요. 왕규가 이 해종 때 반란이 일어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해종이 이 반란을 진압한다고 정신 막 하다가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병을 얻어요. 그리고 병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왕규의 난이 진압이 되는 과정에서 병사를 하고 이 다음에 셋째 왕, 태조 왕건의 아들이에요. 그 배달은 동생이지. 해종의 동생 정종이 왕이 되어
복잡하지? 왕이 돼요. 자, 이 정종이 왕이 됐을 때 왕이 즉위함과 동시에 왕귀의 난을 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귀의 난 자체가 언제 때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요. 뭐만 알면 되냐?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이었다. 뭐가요? 왕권이 엉망이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자, 광종입니다. 이제 광종. 자, 해종 때 왕권 땅에 떨어졌죠? 병약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정종이 왕이 올랐는데 이 왕귀의 난을 진압하는 등 왕권을 부단히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왕권의 안정은 이룩하지 못하고 세상을 뜨게 돼요. 그 다음에 광종이 왕위에 앉습니다. 광종은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요. 광종은 무조건 왕권 강화로 기억을 하시고요. 광종하면 이퀄 왕권 강화예요. 자, 광종 어떻게 왕권 강화를 시켰는지 보자. 첫 번째 한 것이 노비양건법입니다. 자,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해방시켰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몇 대 왕이죠? 1대, 2대, 3대, 4대 왕 광종이니까 그럼 건국한 다음에 엄청 오래됐겠네? 그게 아니에요.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태조 왕건이 건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왕 잠깐 2대, 3대 잠깐 있다 4대 된 거니까 태조 왕건 바로 다음에 왕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때가 광종 때예요. 그럼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전쟁이 끝난 후삼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A하고 B하고 전쟁을 하잖아. 전쟁했어요. 내가 이겼습니다. 얘를 꿇어 앉혔어요. 그럼 뭘 만듭니까? 죽이거나 그럼 가족들을 뭘로 만들어요? 노비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노비가 노비예요? 아니죠. 원래는 양민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쟁으로 불법적으로 불법 노비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광종이 이거 잘못됐다. 체크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거는 잘못된 사람들이 이거 원래 양민이잖아. 그럼 양민으로 올려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드니 이것이 그 유명한 노비양건법입니다.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귀족 견제의 역할을 해요. 자, 귀족 견제? 귀족은요, 항상 상위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선 전기의 양반들도 4%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특권층이죠. 자, 이 귀족들이 왕을 견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왕, 뭐 정체가 아니되옵니다. 내 특권을 유지해야 돼요. 아니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은 짜증이 확 나요. 그러면 귀족들을 견제해야 되는데 아직 왕권이 탄탄하지 못한 상태야. 그럼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노비를 양민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뭐가 돼요? 노비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뭐야 이게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니 이 사람들은 생명의 은인이 광종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이 광종한테 한번 덤볐다 그러면 귀족들이 퇴청할 때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갈 때 밤 조심해야 돼. 밤길 조심해야 돼. 그렇죠? 이들이 돌멩이 하나씩 팍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즉사하겠죠. 그러니까 귀족들이 이제 평민들의 눈치를 보는 세상이 돼버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국가의 세금을 누가 냅니까? 국가의 세금 대부분을 양민, 평민들이 다 부담한단 말이죠. 귀족 거의 안 내고 노비는 노비니까 안 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가의 재정이 엄청나게 심각할 정도로 땅이 떨어져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원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더 부담을 하거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을 부담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에이 나 도망갈래 그러면 도망을 가버리겠죠. 그러니까 국가의 세금이 바닥이 나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자 세금 내라라고 얘기하니까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내죠. 우리 생명의 은인께서 내라는데 내드려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이 확충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노비양건법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첫 번째 왕권 강화, 두 번째 재정 확보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과거제입니다. 958년에 과거제인데 과거제를 시행해요. 그래서 후주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 쌍기라는 사람이 넘어옵니다. 귀화를 해요. 그때 이제 광종이 관직을 주고 후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그때 이제 광종이 나는 왕권 강화를 지금 해야 되는데 노비양건법은 시행했다. 그런데 쌍기 너의 어떤 생각이 없느냐? 그러니까 쌍기가 얘기를 합니다. 뭐 과거제를 시행하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한 학식이 높은 그 학자들을 학자적 관료를 뽑아라라는 얘기를 하죠. 그거 괜찮다라고 하면서 공부한 사람들을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양 옆에 귀족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부패한 세력이잖아요. 내가 이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 그렇죠? 뽑아서 내 측근에다 놓고 얘들이 덤비면
명분을 세워서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과거제예요. 단 과거제는 문과만 시행하지 문과를 시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시험에서 문과까지 나왔다라고 하면 조선시대예요. 고려시대는 문과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일부는 있었는데 그런 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자,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했다. 뭐 요 정도. 그리고 칭제권원인데 여러분 칭제권원은 뭐냐면 황제를 칭하고요. 그리고 연호를 쓰는 걸 가지고 칭제권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황제 이제부터 왕의 나라가 아니고 황제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광덕 그리고 준풍이라는 연호를 썼다라는 게 이거 시험 문제 엄청 나옵니다. 광덕 준풍 광덕이잖아. 광종이잖아. 에이, 뭐 그렇게 이을 필요 없는데 그냥 이어서 외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덕 준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광종이고 선택지에는 노비안건법 과거제입니다. 자, 백관 공복제입니다. 그래서 지배층의 위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자단비 녹색의 관등에 따라서 복색을 입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질서 확립,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왕권 강화적인 역할이 되겠죠. 자, 예전에 공신이나 호족 세력, 그러니까 이제 부패 세력들을 싹 다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만 했다 보면 싹 다 죽여버리는 게 광종이었어요. 자, 그리고 주현 공부법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경제편에서 다시 공부를 할 건데 주와 현 단위로 세금 중에 공물이 있었어요. 공납을 받게 됐죠. 이 공납을 부과하는 거죠. 니들은 사과 3박스를 납부해 라고 해서 얘들 기준으로 주현 기준으로 납부를 받게 하는 법이에요. 자, 제위보라는 것도 설치를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왕이 이제 경종입니다. 자, 경종 때 시정 전식과를 시행했는데 전식과가 무엇이냐는 우리가 경제편에서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일단 경종 때 시정 전식과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성종이 등장을 했습니다. 체제 정비를 완성한 왕이죠. 자, 성종이 왕이 됐는데 지금 뭐 그 귀족들 엄청나게 많고요. 왕권은 광종이 선왕 때 뭐 여차하면 그냥 막 다 죽여버리니까 공포 정치가 시행됐잖아요. 그러니까 성종이 이제 등극을 한 다음에 자, 지금까지 선왕들의 업적을 보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더라. 이걸 정리해서 우리 고려라는 나라의 체제를 한번 정비해보자라는 얘기를 하지만 신하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잘못 얘기했다간 선왕 때 누구 있어요? 경종, 광종. 막 그럼 잘못 얘기하면 죽여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성종 때 똑같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죠. 성종이 도와주시오. 개혁 정치할 건데 도와주시오. 가만히 있어요. 열받죠. 그러니까 이제 숙제를 내줘요. 야, 레포트 써와. 니들 일주일 줄 테니까 레포트 싹 다 써. 레포트 주제는 앞으로의 고려 어떻게 할 것이냐. 개혁에 대한 내용을 써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레포트를 신하들이 가가지고 막 연구해가지고 이만큼씩 써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종이 레포트를 받았더니 이만큼이 돼. 그걸 다 읽습니다. 읽고 이거 괜찮네? 체크. 야, 이거 제출자 누구야? 딱 이름 봤더니 최승로예요. 근데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 대부분은 유교적인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채택했다는 표현을 쓰고 최승로의 28조에 의해서 개혁 정치가 추진이 되니 성종의 개혁 정치 이퀄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퀄 성종의 유교 정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 5대 왕, 태조, 그리고 해종, 정종, 광종, 경종 5대 왕이잖아요. 이 5대 왕들의 역대 치적을 평가합니다. 그 중에서 광종은 평가 절하를 내버려요. 광종이 사람들 너무만 죽였다라는 거죠. 그 굉장히 잘못했다. 그리고 노비안건법 이상한 것을 시행을 해가지고 이 신분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으니 광종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태조 왕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칭송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사료가 등장을 하면 우리가 기억을 꼭 좀 해주셔야 된다. 사료에서 광종을 막 욕하고 있어요. 과거제, 그리고 노비안건법 안 좋다라고 하면 최승로의 시무 28조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향리, 그리고 불교 행사를 또 억제하자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 성종이 그거 일리가 있네. 폐지시켜버리자라고 돼. 최승로의 시무 28조입니다. 왕권을 규제했어요. 그리고 지방관도 파견합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그래서 비판적인 문물 수용. 그래서 자주성은 수호하되 중구의 선진 문물은 가지고 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연등회와 팔군안을 왜 축소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냐면 자, 이 연등회 팔관에는 국가행사입니다. 그렇죠? 국교니까 불교행사의 이퀄 국가행사가 되는데 국가행사다 보니까 뭘로 쓰죠?
돈이 필요하잖아. 세금으로 충당을 해버려요. 너무 성대하게 2번씩이나 해버리니까 이걸 좀 억제할 필요가 있다. 백성들이 힘들다. 성종이 괜찮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폐지하자. 그래 폐지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연등회와 팔관의 폐지. 그리고 불교, 유교도 다 중요시했던 것이 최승로의 시무 28조예요. 자, 이제 성종 때 국가 체제 완비를 하는데 그것이 이성육보입니다. 자, 그리고 12목이라는 도시 12개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지방관, 목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학교도 만들어요. 그것이 국자감이에요. 그래서 요게 빨간색은 어떻게 해라? 다 외워야 돼요. 성종입니다. 자, 경영학 박사, 의학 박사도 파견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거란의 1차 침입이 있었고 이것을 막으면서 우리가 강동 6주도 확보를 해요.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자세하게 공부할 거예요. 자, 사회시설, 의창이지요? 흑창, 태조 때. 그렇죠. 이것이 확대, 개편하는데 이것을 의창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흑창이라고 하면 태조 왕건, 의창이라고 하면 고려 성종 이후다라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평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물가 조절 기구입니다. 그래서 의창은 빈민구제, 상평창은 물가조절기구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화폐도 찍어냅니다. 건원중보. 이 건원중보는요. 선택지로 많이 나와요. 1, 2, 3, 4, 5번 중에 건원중보를 찍어냈다 그러면 성종 때. 자, 시기에 묻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노비환천법은 뭐냐면 아까 노비환건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비환건법을 시행을 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양민 중에서도 노비를 갖고 있었던 양민들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주인이 양민이었어. 근데 내가 해방이 됐어요. 나도 양민이야. 그 주인이었던 사람들 가가지고 네가 예전에 나 노비처럼 부렸지? 그러면서 뚫어 패는 거야. 이러니까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막 사람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명분을 갖고 와라. 그래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 이 노비로 다시 환천한다라는 노비환천법이에요. 요것도 성종 때. 자, 목종 때 한번 볼까요? 전식과를 개편합니다. 그래서 개정전식과고 요거 우리가 경제편에서 공부를 다시 할 거예요. 현종이 등장을 하는데 현종 때는 그냥 암기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 배울 거예요. 오도양계라는 것을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7대 실록이라는 것을 편찬해요.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은 알지요. 근데 고려왕조실록은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고려왕조실록은 없습니다. 불타서 현존하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고려왕조실록이 서점가니까 있던데요. 소설책이에요. 야사를 이렇게 해서 만든 소설책이 고려왕조실록이고 우리는 현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선왕조실록만 현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초조대장경을 간행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거란이 쳐들어오거든요. 그 부처님의 힘으로, 부처의 힘으로 거란을 몰아내자라는 것으로 초조대장경을 조판하게 됩니다. 자, 불교 진흥. 그래서 성종 때 연등회와 팔관에는 어떻게 했죠? 폐지시켰죠? 이 폐지시킨 것을 다시 부활시킨 왕이 현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란을 격퇴했고 귀주대첩, 나선축조 다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자, 언제 때다? 현종 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종 때 경정전식과, 그래서 전식과를 2번 개편합니다. 시정전식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걸 고치자 그래서 개정전식과 한번 고치고요. 지금 해보니까 문제가 더 있다. 싹 다 뒤집어 엎자 경정전식과예요. 그래서 고려는 전식과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나중에 다다음 시간에 제가 공부를 다 시켜드릴 거니까 여기에선 그냥 넘어가고 동서대비원 그래서 이제 병원이에요. 병원. 빈민들을 구제했던 동서대비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학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유학 공부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사학이 발전을 했을 때도 문종 때요. 요거는 언제? 문화편에서 우리가 공부를 싹 다 할 겁니다. 통치체제 정비는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가 들어갈게요.